전산회계 1급 110회 객관식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뭐죠, 여러분?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자, 2번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은 뭐예요?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고. 3번은 뭐예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현금 흐름표예요. 4번은 뭐죠?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자본 변동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대한 건 1번이 맞겠죠. 그죠? 자, 2번입니다.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처음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단기 말에 기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러면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할 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도 유동부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인데 나중에 돌려줘야 될 부채인데 이거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돈이 지출됐을 때 연구 단계와 관련된 거, 우리가 탐색이나 이런 탐색 활동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우리가 신제품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무형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효익이 있을지 이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은 연구비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연구해보고 진짜 이게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금형을 설계해 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 돈 지출한 거를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할 거냐,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처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개발비가 되는 거죠. 충족하지 못했다면 경상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요건이란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기본 맥락이. 자,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자산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경제적 효익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다 연구 단계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걸로 봐서 다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나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가치를 기업이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이걸 인정해주면 자산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인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우리 영어권이나 이런 무형자산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과 같은 이런 무형자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맞죠? 무형자산에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나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이건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니까 이거를 자산으로 계상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익을 어느 시점에 인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 하면 수탁자가 물건을 대신해서 팔아줬을 때, 고객한테, 그때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시용 판매라는 건 한번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주고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우리가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판매 거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사용해보고 이거 사겠다라고 구매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기한이 경과됐거나 이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보내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 시용 판매 사용해보고 구매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그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그죠? 4번의 답은 2번이고요. 광고 제작 수수료의 경우에는 광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수강료의 경우 학원 같은 이런 기업들은 강의 시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쉽게 말하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어려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100시간짜리 강의인데 50시간이 강의가 진행됐다. 그러면 50%만큼 수익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4번의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시용 판매는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는 방식의 판매 방식이니까 구매자가 구매 의사결정을 한 시점에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지 물건 보내준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이에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매출 시점에서 해당 재고자산의 실제 취득원가를 기록해서 매출 원가를 대응시킴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원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바로 개별법이에요. 여러분, 개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5일 날 A라는 상품을 한 개를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1월 5일 날 구입했을 때 100원이라고 구입한 라벨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0일 날 내가 똑같은 물건 한 개를 200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200원에 샀다라고 구입 라벨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월 11일 날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판매했을 때 이때 이게 지금 100원짜리인지 200원짜리인지 그 가격표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 실제 값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개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익을 조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개 팔았을 때 원래는 200원짜리를 갖다 팔았는데 이 매출원가 비용을 좀 적게 하고 싶어가지고 라벨을 서로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 취득원가를 기록하는 거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맞죠, 그죠? 하지만 거짓말 칠 수 있다, 그죠? 이익을 조작할 수는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뭐죠, 여러분?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총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내긴 내는데 기말에 한 번에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이동평균법은 그쵸? 그때그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는 거고 그쵸?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6번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6번 문제인데요. 참고로 지금 5번의 답 1번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기출문제집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해답지에 이게 지금 5번에 2번으로 써 있는데 요 1번이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 오타가 지금 있어가지고요. 예, 5번의 답은 1번이니까 해설지에 보면 요 5번에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번이 맞습니다. 자, 6번 문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영업이익은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여러분 이자를 받았다라는 건 이자 수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또 이자를 지급했다라는 거는 이자 비용과 관련된 거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그렇죠?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지금 상품이 손실됐다? 이런 걸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재해 손실은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런 영업 외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후의 계산 구조에 들어가니까 1, 2, 3번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가 아니죠. 그럼 답은 4번이죠. 자, 왜 4번일까요, 여러분? 일용직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 이거는 작급이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6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의 거래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당기 순이익의 증감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 외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7번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당기 순이익의 증감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거래를 분개를 했을 때요. 그러면 첫 번째 매도 관한 증권이 지금 장부 금액이 500인데 기말의 시가가 450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매도 관한 증권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줄었고요.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 너무 길어서 제가 약자로 썼습니다.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은 우리가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해요. 즉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반영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었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거 단기 매매증권 장부에 300짜리인데 지금 공정가치가 330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30만 원 증가하고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영업 외수익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자, 투자부동산 900짜리를 880에 팔았다라고 하면 투자부동산 900만 원 없어지고 현금 880이 들어오고 그러면 20만 원만큼은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해서 영업 외비용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30만 원 이렇게 수익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그죠?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용으로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수익이 30만 원 늘고 비용이 20만 원 늘었으니까 10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늘어났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주식회사 수암골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요 8번 문제는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이 미리 그려놓은 그림을 잠깐 볼게요. 우리가 구조가 1월 1일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의 자산이 100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초의 부채가 70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기초의 자본이 30원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총 수익이 100원이에요. 비용이 80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20원이 났겠죠. 그럼 여러분 12월 31일 날 기말의 자산이 이 이익만큼 100원에서 20원만큼 늘어나서 120원이 되겠죠. 부채는 70원 똑같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기말 시점에 자산 120원에서 부채 70원을 빼면 50원이 자본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50원의 자본은 처음에 있던 기초자본 30원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늘어난 20원을 더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중에 자본 거래가 없었다라고 하면 기초자본 30원에다가 기말자본 50원에서 기초자본 30원을 빼면 20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20원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연도 중에 뭐 주식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이에요.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에요. 그럼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 이 기본 구조를 먼저 좀 받아들이고 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기초에 여기 보시면 기초에 자산이 90만 원, 기초의 부채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초 자본이 얼마죠? 40만 원이죠. 그렇죠? 결국에 우리 기초 자본 30만 원에다가 우리 당기 순이익 20원 더하면 기초 자본 30원에다가 당기 순이익 20원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여기 기말에 자본을 물어봤으니까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11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20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에요. 맞죠? 그런데 기중에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로 출자한 게 있고 자본 중에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면서 자본이 는단 말이에요, 대변에. 그렇죠? 그러면 추가 출자한 것만큼 기말 자본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만 원만큼요. 자, 우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주게 되면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주니까 자본 중에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초자본에다가 추가로 출자해서 자본이 플러스가 되고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20만 원 나가지고 기말자본이 65만 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패턴은 아닌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 문제 사례를 한번 꼭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답이 4번이었습니다. 8번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9번입니다. 자,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회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원가회계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분야가 원가회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재무회계에 대한 거지 원가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 9번의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가회계를 하는 목적은 그쵸? 원가를 통제하고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그쵸? 원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이 원가회계를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는 원가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9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3, 4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아니죠, 여러분.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했었죠. 자,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 원가가 증가해요? 아니죠. 총 고정비는 생산을 100개 하든 200개 하든 일정했었죠. 총 고정비는. 자, 고정원가는, 즉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는 차이가 없다. 그렇죠.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는 똑같은 거죠. 전체 금액을 다 합쳤을 때. 근데 그거를 제조 부분에 얼마씩 배부할 것인가에 대한 거니까. 자, 요 11번에 1번은 맞는 표현이죠. 상호 배부법을 사용할 경우 보조 부문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배분법이나 단계 배분법보다는 정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입니다.
단계배분법을 사용할 경우에 순서를 어떻게 하더라도 보조 부분에 배분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 아니죠. 순서에 따라서 제조 부분에 들어가는 보조 부분의 원가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직접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부액의 계산은 쉽지만 보조 부분 간의 상호수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11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2번입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원가 계산한다.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원가 계산한다. 맞죠? 자,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소량 생산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대량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맞죠, 여러분? 자,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 걸쳐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공정에서 완성을 해서 2차 공정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료비랑 가공비를 투입해서 2차 공정에서 제품을 완성할 수 있죠. 그러면 공정별로 T 계정을 그려서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공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요. 12번의 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13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주소가 바뀌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뭐 상호가 바뀌거나 이렇게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가 바뀌거나 변동되거나 이런 것들은 정정신고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증여로 인한 거는 폐업 신고 사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상속은 정정 신고에 해당이 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정정 신고가 아니라 폐업 신고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었고, 자, 14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 맞죠? 영세율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율의 경우에 완전 면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고 이런 취지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다? 아니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잖아요. 그래서 완전 면세, 즉 매출 단계에서 수출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하고요. 매입 단계 매입세액을 전에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완전 면세하는 거니까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이고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다라고 공부했었죠. 14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도매업은 사업자 간의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도매업 같은 경우에 소매업이라든지 주로 소비자랑 거래하는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이런 것들은 주로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 업종이고요. 도매업은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15문제 풀어봤는데 이게 매 회차마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몇 문제씩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여러분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풀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힘들 내시고요. 다음 또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